안녕하십니까. 약자에게 힘을 주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양 이야기를 한 방에 정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사실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서양 역사를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은 그 역사를 책 한 권 읽고 한 방에 정리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압축해서 말하기는 쉽지만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귀신을 그리는 게 어렵습니까? 호랑이를 그리는 게 어렵습니까? 귀신을 그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거나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으로 찍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물을 그리는 것이 실제 살다 간 사람, 그것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성형가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승만입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말하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혼란기의 승자입니다. 인물 평가를 한다는 것은 편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시각, 이거 역시 버릴 수 없습니다. 인생은 모두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인간은 모두 이기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로 뭉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이승만이니까 그런 줄 알길 바랍니다. 많이 엇갈리죠, 평가를 놓고. 특히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을 놓고 김구와 겨뤘는데 이승만이 이겼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승만보다 김구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라든가 4.19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안팎해서 하야를 했죠. 그 단점을 보고 낮게 평가하는 거고 김구는 대통령 못됐죠. 임시정부 이끌었었죠. 그런데 암살당했죠. 그러니까 그가 실현하지 못한 그리고 이상론을 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못 이룬 그 이상 환상을 높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죠. 마치 우리가 노무현을 높게 평가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비장하게 어찌 보면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 삶을 마무리할 정도로 얼마나 결백하겠느냐, 얼마나 원통하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자살 예찬이랄까, 자살 미화 과장이랄까, 그런 걸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승만하고 김구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둘 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둘 다 황해도 하면 이 서북 출신으로서 조선시대에 얼마나 냉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서북 청년단 이런 데서도 보듯이 황해도 사람들이 특히 남한에 와가지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거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저런 이념 같은 것을 떠나서 굉장히 그 충성을 뭐랄까 다했달까, 과잉 충성을 했달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순 사태라든가 그 4.3 사태라든가 이런 데서 서북 청년단이 그렇게 그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와 이렇게 또 연결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라든가 군인 이런 데에서도 연계가 돼서 그렇게 돼 있는데 둘 다 이렇게 황해도 출신입니다. 나이는 이승만이 많죠. 그래서 김구는 뭐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도 이 형님 좋은 대로 뜻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는 소리도 들리죠. 그리고 초대 대통령을 놓고 겨뤘는데 거기에서 이승만이 이겼죠. 이승만은 미국 유학파죠. 기독교죠. 자유민주주의죠. 외교와 정보를 중시한 사람이죠. 독립하는데 또는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김구는 독립운동가였지만 국내파죠. 그냥 뭐 유학 공부 좀 하고 과거 응시하다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가서 이렇게 임시정부
유교 역시 숭상했죠. 민족주의적인 측면이 강하죠. 테러라든가 음모 같은 것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 이승만과 이 독립을 놓거나 또는 이 단독정부 수립이냐 통일정부 수립이냐 이런 그 48년 안팎 해방 이후에 그 몇 년의 갈등이 그런저런 철학적 기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승만은 어떻게 건국 대통령이 되었느냐? 그는 국품의 관리를 했었죠. 대한제국에서. 그런데 황제 태위에 박영렬라든가 이런 사람과 연루되었다 해가지고 사형수로서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5년 뭐 7개월 어디서는 5년 9개월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6년 조금 못 되는 그동안 수감했었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에서 그 뭐랄까 전쟁 중인 상황에 특사로 풀려납니다. 러일 전쟁 하면 대부분 어땠어요? 러시아의 승리를 점쳤었죠. 그런데 일본이 이겼죠. 중일 전쟁 또는 청일 전쟁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그 2차 대전 때도 일본이 이긴다고 예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중국파들 내지 우리나라가 중국을 사대하면서 중국에게 당한 바도 많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중국이 무서워서 중국에 이렇게 치우쳤는데 보니까 해양 세력 미국한테 일본한테 중국과 러시아가 당하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이승만은 수감 생활 이 6년 조금 안 되는 그 세월 동안에 선교사가 넣어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로 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어를 독학해서 거기에서 뭐 영어 사전까지도 원고를 이렇게 써냈는데 이게 책으로 출간은 안 됐지만 이렇게 지독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수감생활 하면서도 그 내에서도 포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독립 어떤 운동이랄까 그런 운동을 한 어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육과 외교와 이 기독교적 서구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일제시대 강점기에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데 선교사의 성경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난 다음에는 유학을 가게 됩니다. 역시 그때도 선교사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놓고 또는 미국 선교사를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총도 들고 오고 약도 들고 오고 독도 가져오고 약도 가져왔지만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싹수가 있는 사람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이제 물론 세계에 나가서 외교를 하고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한 측면이 있고 그때는 또 군인들도 그랬습니다. 50년대는 특히. 그래서 군인들이 미국 유학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그들이 그 행정, 그 군사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저런 차원에서 미국 마인드를 전파한 미국 전도사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물론 이제 그 유학파 학자들이 미국 전도사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측면이 있죠. 이렇게 선교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간 이승만은 영어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워싱턴대 학사, 하버드대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 전공은 국제정치. 이걸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내에 끝내는 그때 당시로서도 뭐 거의 희귀한 존재였고 지금으로서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미국이 이제 물론 석사나 박사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게 한다든가 이런저런 제도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1890년대생이던가요. 이승만이 65년에 죽었는데 85년생인가요? 그럼 90세에 죽었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 부모는 1930년생인데도 초등학교도 둘 다 졸업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박사까지 한 사람은 학력으로서는 초인류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루즈벨트를 면담한다든가 또는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앉아서 직무를 받던 그 의자에 앉아본다든가 이렇게 야망을 불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국제정치를 전공해서 지금도 그 대학에 뭐 교수들이 국제정치를 가르치는 사람들 많은데 이충근 박사 이야기에 의하면 유튜버죠. 국제정치를 전공 안 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유아교육을 이렇게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수들 중에 유아교육 전공한, 초등교육 전공한 사람들은 드뭅니다, 사실은. 사범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공과 관련된 그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측면에서 엉터리들 많습니다. 여기서 영어 전공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가서는 교육학을 전공한다든가 뭐 아주 다른 전공, 전과가 또 쉬웠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아무튼 이승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국제정치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론과 실제 자기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런 국제정치적인 감각을 통해서 외교를 열심히 합니다. 하와이나 워싱턴에 살면서. 그리고 교육사업도 열심히 하고요. 하와이 같은 데서는 그 생활하면서 국민회를 접수하죠. 국민회가 기존 그 조직으로서 있어가지고 거기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렇게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그 받은 몇십 달러, 초기에는 한 35달러를 한 달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를 마치 교회에 11조 내듯이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그 국민회라는 데 이렇게 냈는데 이 뭐랄까 조직을 늦게 온 이승만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와이 이민 1세나 2세들을 통해서 그 부모한테 들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뭐 그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녹음 테이프로 이렇게 많이 마련했는데 그걸 뭐 10여 년 동안 이야, 참 대단한 사람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승만에 대한 그 호평이 있는가 하면은 악평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면 영웅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고 흠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흠을 통해서 이승만을 나쁘게 보고, 그 다음에 김구는 이루지 못한 이상이나 환상을 김구가 있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가정하면서, 역사에 가정은 없는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데,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도 그게 유교입니다. 공자가 무흠결 외쳤습니다. 흠결이 없어야 된다, 군자는. 그리고 흠결을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인격 수양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인격 도야를 해야 된다. 이게 공자가 어찌 보면 유교를 통해서 사람 잡으려고 한 겁니다. 군기 잡으려고 한 겁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죽도록 인격 도야를 해도 흠결이 있는 존재다. 즉 흠결 중심으로 본 거예요. 유교에서는. 미국에서는 탕자 돌아갔다 온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어요? 돌아갔다가 이 방탕한 생활하고 돌아온 아들 죽이겠죠. 왜? 다른 아들도 물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미국에서는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잖아요. 열심히 집에서 집 지키고 효도한 그 아들보다. 이게 그겁니다. 흠이 많아도 깨우치고 하면은 그 흠을, 실패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흠이 없지만, 무난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런 대우를, 높이 대우를 해주면 안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9가지 자르고 한 가지만 못해도 한 가지로 끌어내리고, 이승만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9가지는 시원찮아도 그 한 가지를 들어서, 그래서 링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사령관 쓸 때도 그잖아요. 술 먹고 깽판 부리는 측면은 있지만 저 사람이 전투는 잘해, 전략은 뛰어나, 그러면 사령관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또 말썽 부리기도 하죠. 아니,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좀 술 먹고 주정 좀 부리면 어떠느냐, 이런 식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통하는 측면도 있지만 서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용인하지만 아직도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흠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무난한 사람들만 데려다 놓으니까 일을 못하죠. 윤석열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도 뭐 인사하는데 보니까 좀 능력 위주라고는 하지만, 실력 위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놔가지고 좀 헤매는 측면이 있던데, 아무튼 이렇게 미국 생활하면서 공부했고 그 이론을 실제에서 적용해서 국민회에서 갈등도 많고, 지금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무튼 그걸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지회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동지회. 그 다음에 워싱턴 가서는 구미위원부라는 임시정부에서 위원부 거기에서 그 외교를 담당하게 하고, 역시 국제정치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실제 뛰어난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총리 수반. 근데 임시정부에는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총리 수반이 국무총리가 최고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안 쓰고 이승만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점기에 미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외치고 동포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고 국민 수준이 높아야 높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독립할 수 있다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40년대에는 벌써 한국에서도 그 일제 강점기인데도 조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반도 남북에서 이승만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홍보 전략도 뛰어난 거죠. 외교도 잘했지만. 그래서 이승만 신화가 서서히 손에 잡히는 그런 그 측면이 있었는데, 특히 중국은 이렇게 가깝고 왕래하면서 뭔가 그 신비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라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실제로 독립전쟁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데 군사적으로 뭔가 굉장히 미흡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김구는 테러를 선호하는데, 게릴라전을 선호하는데, 그런 것을 이승만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장인환이 스티븐슨이라는 그 미국 고위 관리를 이렇게 살해하던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담하고, 거기 와가지고 통역을 맡아가지고 좀 변론을 통해서 이 장인환을 좀 지원해달라 하는 그런 것도 거절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안 가졌던 것이죠. 어찌 보면 건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유학파로서, 기독교 어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기 가치관이 그렇게 달랐던 거죠. 김구하고는. 김구 스타일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임시정부의 그 이런 것이 저쪽 뭐랄까 의용군 이런 세력들이 주류 세력들이 사회주의 이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남로당이 이제 박헌영도 그 남한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한국전쟁 때 남한에서 부흥해서 금방 적화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또 맞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항상 자기를 더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자기 가치관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통할 때가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승만은 이론, 그 다음에 실제, 외교에서 그치지 않고 홍보, 자기를 알리는, 그것도 중요하죠. 이번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게 또 홍보인 측면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신화가 일기 시작했던 거죠. 한국에서 해방도 되기 전부터 우리 그 국민들 사이에서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막 떠돌았던 겁니다. 그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부채가 없죠. 빚진 게 없잖아요. 또 흠결도 드러날 틈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초당 강대국인 전승국이잖아요. 이제 뭐 이게 전세를 보면 알잖아요. 전승국의 미국 박사, 더군다나 국제정치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를 겪어본 사람, 그리고 하와이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데 저런 데서 교포 2세들을 교육하고, 이 교육과 외교가 독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 지속적으로 자기 생각을 몇십 년 견지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추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 언제 합니까? 해방된 뒤 2달 만에 10월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뭐 그 메가드가 뭐 자기 전용기를 줬다나요. 하여간 귀국할 때도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메가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가 줄을 대야 되는가, 누구에게 호소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 맥을 잘 알았던 거죠. 메가드는 그때 그 총사령관 아니었습니까? 이쪽 아시아 담당. 그렇게 해서 메가드에게 몇 번 편지를 보내가지고 역시 빨리 귀국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메가드는 그때도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 내지 뭐 미래의 대통령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망원경으로 멀리도 보고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사방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국제적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벌써 이승만이 이 다음 이렇게 뭐랄까 미군정에서 민간으로 이양될 때는 이승만이 대통령감이다 하는 걸 알겠죠. 미국파를 옹호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서 뭐 장개석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다는 김구는 미국파 메가더와 친분을 맺은 이승만한테 패배한 거죠. 이때 돌아올 때 45년 10월 돌아올 때 미군정 최고 책임자가 하지잖아요. 하지 중장 별세. 그런데 그가 뭐 아주 환대를 하고 또 돌아와서 연설하고 그럴 때는 미 군악단이 온다든가 하지가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가 그렇게 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정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아니면 그렇게 추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김구는 언제 돌아옵니까? 45년 11월. 한 달 늦은,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돌아오는 게 그렇게. 근데 미군정 냉대하죠. 역시 미국은 미국파, 미국 유학파를 지원했던 거. 미국이 신봉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우대했던 거죠. 그래서 48년에 이제 초대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간선제로 해가지고 대통령 뽑는 거잖아요. 이때 역시 이승만이 김구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김구는 역시 그 48년 왔을 때 국제 정세를 몰랐던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일본,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런 어떤 그 뭐랄까 큰 틀 속에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북한이나 소련의 공략에 말려들었다는 평가가 요즘 이 여러 군데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독정부 수립하지 않고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그런 것도 현실을 모르고 이상론, 환상론을 편 거다. 오히려 북한에 말려들어가지고 자칫하면 김구 세력대로 했다면은 적화통일될 뻔 맞다. 한국전쟁 나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48년에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60년까지 12년간 통치를 하게 되고 그의 나이 48년에 74세였죠. 12년 더 하니까 86세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70대 대통령 된 사람이 그 다음에 김대중이던가요? 아무튼 70대 대통령. 김구는 소련에 이렇게 포섭된 데 그치지 않고 이승만이 집권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승만을 이렇게 그 뭐랄까 비판하고 이승만의 발목을 잡으니까 이제 그 우파에서 뭐랄까 그냥 놔두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된 이승만 무슨 업적을 남겼습니까? 정치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죠. 이기는 쪽에 이념을 채택한 겁니다. 지금도 그 뭐 이재명은 포퓰리즘이라고도 하지만 사회주의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발상이 참 멋집니다. 생각은.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사실은 이념적으로는 이 문학에서도 프로문학 그러는데 프롤레타리아 그런 문학이 판쳤습니다. 어찌 보면 똑똑한 사람들 방국계나 낀다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붙었습니까? 왜? 아니 자기가 역량껏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받는다는데 공산 같이 생산해서 공생 같이 살고 상생 서로 살려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멋져요. 이념은. 그런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경쟁을 인정하고 백성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이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소련 중국 저렇게 잘 살면 좀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기울란가 해서 키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중국을 키워가지고 러시아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러시아 무너지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중국이 잘 산다고 해서 사회주의로 넘어오지 않는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공산주의가 굳건히 그 뭐랄까 공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압박하는 사회주의 이념 통제 정치 그것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전쟁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소련 해체돼 버렸죠. 소비에트 연방. 그다음 중국도 어때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러고는 있지만 지금 미국하고 이제 대결하는데 김구와 이승만을 통한 대리전,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미국이 이겼듯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 그리고 그 보수에서는 이제 보수 우파에서는 친미적인 측면이 있고, 근데 윤석열도 보면 좀 오락가락 하던데,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이 뭐랄까 추구했던 친중적인 차원 어떨까요? 김구와 이승만의 대결처럼 이제 두고 볼 일이죠. 아무튼 정치하는데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45년 해방됐지만 군정이 쭉 됐죠. 한 3년. 그 다음에 48년 뭐 4.3 사태 일어났죠. 여순 사건이 일어났죠. 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60년 3.15, 4.19 인생 역정으로 보자면, 자기 정치 역정으로 보자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기는 쪽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갈등을 정리했고, 특히 그 여순 사태나 4.3 사태 이런 때 국내에 있는 그 남조당 계열이라든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들 숙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반공을 부르짖고, 미국에서 원조 주는 것을 우리 이렇게 그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우리 물고기 잡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좀 뭐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이 생산 시설을 생산 그 뭐랄까 그 제조업 이런 기반을 닦을 테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오 하는 그 미국. 그 다음에 미국 유학파이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인맥을 쌓은 이런 외교, 그 다음에 그런 그 인맥을 통한 정보, 이런 것 저런 걸 통해서 미국 마인드를 배우기도 하고 미국의 원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국과 대립도 하면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죠. 60년까지 뭐 어찌 보면 뭐 북한을 그렇게 압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갈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많은 말썽이 일어났죠. 그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구 스타일로 이 이상 환상론을 추구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4.3 사태나 여순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념,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데, 그런 건 뭐 워낙 크나큰 이야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서 아무튼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제가 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이따 얘기한다 하더라도 4.3 사태나 여순 사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외교는 아주 큰 외교로는 대미 이제 친미 외교죠. 그 중에서 큰 거는 전쟁 뒤에 이루어진 1953년 10월 1일 날 체결한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다. 이게 군사 동맹. 작은 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중국한테 우리가 당한 걸, 지금 지중파들, 친중파들 사실 중국의 역사를 안다면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 가질 수 없습니다. 교수들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라든가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대해서, 박정희 그때 박정희 아니었어도 경제 발전했을 것이다.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가 있었으면 그런 가정법을 쓰면서 더 우리나라가 발전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들 중에도 참 그 시선 좁은 사람들, 시각 좁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그 뭐랄까요, 혼란기에 이승만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승만 같은 어떤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측면이 강합니다. 1953년 그 많은 포로들이 있었는데, 반공포로냐 친공포로냐 해가지고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이 회담이 군사동맹 맺으려고 하는데, 상호 보호조약 맺으려고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아주 극약 처방을 쓴 게 뭡니까? 그해 6월에 있었던 반공포로 석방이잖아요. 3만여 명의 포로 중에서 나는 반공이다 하는 이 사람을 석방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포로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전쟁 난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인구 중에 어디가 늘었습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죠.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념적으로
북한 뭐 한 5년여 통치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그때는 뭐 이렇게 그 해방 전국에 휴전선이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넘어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북한 말처럼 그렇게 그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남한에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선택은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김구를 선택하지 않고 이승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도 문재인은 이념 대결 끝나가지고 폐기해야 할 이념을 붙들고 4.3 사태라든가 이 여성 사건 같은 것을 좀 왜곡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승자에 의해서 소설보다 더 왜곡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찌 보면 당하기만 한 거죠. 박정희 역시 이승만 못지않게 견문이 넓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도 했죠. 만주에서 군사학교 다녔죠. 그 다음에 공부 잘해가지고 그 일본 육사도 다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일본 견문, 한국 견문, 만주 견문, 그 다음에 중국과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대한 시선,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 5.16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역시 문제죠. 이 독립올라간 사람과 대결한 측면, 친일적인 측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그때 아무나 데려다 놨어도 박정희처럼 했을 것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견문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흠결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는 또 그런 그 스스로 보상하려는 그런 심리가 또 있을 거예요. 교수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실력을 평가 안 하니까 그러지. 제가 조교도 뭐 해보고 강사도 해보고 대학에서 뭐 거의 20년 안팎 다녔나요? 79년에 들어가서 한 99년에 나왔나? 80년 안팎에 나왔으니까 20년 안팎 대학에 있으면서 교수들 옆에서 많이 봤지만 교수들 실력 차이도 사실은 성과 차이도 10배, 몇십 배 납니다. 그러니까 교수면 똑같은 교수인 줄 알고 우리나라는 직급으로서 이렇게 실력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각계 돌파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보다 못한 사람들 질비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미 동맹을 체결해서 그 극약 처방까지 써가지고 이승만이 무리수를 써서라도 맺어놓은 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그 압박 전략과 열망 전략,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서 외교적으로 군사동맹을 맺어놓은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필요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일본을 보호해야 되는데 완충지역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륙의 교두보가 필요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효과는 두고두고 지금까지 누리는 거죠. 우리가 덜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미 핵 우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평화가 있을 수도 있었고, 문재인 생각하는 그 평화, 아니 북핵 가지고 있는데 평화 협정한다고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약소국은 동맹으로서, 그래서 나토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필리핀이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이 사회주의 하는 친구들은 김구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보면은 환상에 빠져서 현실도 모르면서 자기 믿음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평화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한 60만 안팎 그때부터 이제 한국전 이후에 보유하게 됐잖아요, 군인을. 그 다음에 군비를 전략할 수 있었죠. 우리가 군비를 전략함으로써 어찌 보면 경제 발전을 기할 수 있었죠. 미군이 인계 철선이 됨으로써 미국에서는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한국을 항상 주시하게 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 정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이 미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시켜서 군을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었죠. 당시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쓰러지고, 지금 뭐 중국이 좀 까불고는 있지만 그렇게 중국의 허풍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펠로시 보듯이 겁먹지 않습니다. 미국 이
지중파들이 많기 때문에 쟤들이 저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아편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서양을 이긴 적이 언제가 있느냐. 서양은커녕 일본한테도 박살난 친구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교 다변화를, 즉 외교의 눈을 아주 이렇게 크게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지면서도 해양국가에 편입되어서 이 중국에 편입됐을 때보다도 더 시각을 대륙과 해양으로 함께 돌릴 수 있는, 우리는 바다를 사실은 죽음의 공간으로 봤습니다. 바다는 무서운 공간으로 봤는데 이렇게 미국과 교류함으로써 일본과 또 60년대든가요 외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으로 진출함으로써 물 건너는 거, 이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이 해양 국가로서의 면모, 이걸 가지게 됐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해양으로 둘러싸인 섬하고 비슷하잖아요. 북한이라는 바다, 거기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중국, 러시아라는 바다, 이 이념적으로 바다 같은 건 아닙니까? 빠지면 죽는 거. 그래서 다른 해양국가, 저 멀리 떨어진 태평양 사이에 둔 미국과 이렇게 교류하게 된 거죠. 이게 그 외교 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교육은 미국식 교육을 하게 되고, 물론 일본식 교육 내지 미국식 교육인 셈이고, 지금까지도 일본 냄새 많이 나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유학 같은 것도 대개는 이제 일제시대 때는 일본으로 가다가, 조선시대 때는 중국으로 가다가, 지금 미국으로 가는 좀 사대주의, 학문관,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의무교육 실시하고, 한자 전용하고, 종교적으로 이제 기독교 세력이 이승만부터가 뭐 우리나라를 기독교국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70년 넘게 왔는데, 어찌 보면 잘 선택한 거죠. 이승만 잘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잘 선택한 거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어서 윤석열도 보면 이 외교할 때랑 참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정학이 중요했는데, 지정학, 지리와 그 다음에 정치가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지경학이 중요하죠. 정치가 아니라 지경, 지리적 위치가 이 경제적인 측면과 매우 밀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참 어려운데, 중국으로 경제 진출을 했는데 30여 년 동안 거기에서 많은 발전을 시키고 혜택도 많이 봤는데, 공장 또는 내수시장으로서의, 수출시장으로서의. 근데 요즘은 이게 발목을 잡고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중국이 그렇게 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군대 강국으로서 세계 깡패네, 세계 경찰이네 이런 말을 하지만, 미국은 꼭 식민지화 해가지고 그렇게 그 제국처럼 다루려고 하지 않았는데, 중국은 항상 그 천재로서, 천황으로서, 황제로서 이 제후국, 우리가 어찌 감히 조선 같은 것은 나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조금 가져오면, 물론 이제 조금 무역이라는 게 항상 뺏기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받아오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임금만 바뀌어도 사신 보내가지고 이렇게 임금 바뀌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던 나라가, 지금은 등거리 외교원이 맞짱을 뜨려고, 때로는 밥 먹으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요.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멀리 떨어진 미국만 섬길 수도 없는 측면, 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선택은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거잖아요. 잘 고르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승만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흥미 없냐? 말할 것도 없이 있죠. 이승만 자손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인생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는 이승만 인생은 뭐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 마지막 말년에 이제 남로당 사건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 박정희하고도 갈등을 했고, 그래서 박정희는 우리나라로 귀국하려는 그 이승만을 막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남로당 사건 이런저런 거 하여간 복잡하죠. 군내 그 숙청.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제 90세에 생을 마감하고, 자녀들은 뭐 양자를 두고 뭐 그러긴 했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은 뭐 여기서 이승만 초점으로 말했으니까 적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